네, 신지우입니다. 1991년 5월 27일 내 생일이네. 지랄마. 여기가 미국 위스콘신주의 미러키 노스 스트릿 924번지에 있는 옥스포드 아파트예요. 여기 글렌다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둘째 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럼 첫째 딸은 어딨냐? 결혼하면서 독립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날 아기 낳고 찾아온 거예요. 저녁 같이 먹고 얘기 많이 하다가 잡니다. 근데 새벽 2시쯤 아파트 복도에서 자꾸 누가 벽을 두드리는 거야. 아기가 깨서 우니까 집안 사람들 다 일어났죠. 엄마인 첫째 딸은 아기부터 달랬고, 화가 난 글렌다는 밖에 나가 따지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옆집 사람이 술 주정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그 벽 두드리고 있던 애가 아시아 남자애였던 겁니다. 글렌다는 뭔가 이상했어요. 큰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알고 지내요, 주민들을. 근데 거의 흑인이고 아시아 사람이 없거든요. 얘는 완전히 처음 보는 애인 거야. 그런 데다가 더 문제는 이 애 상태가 왠지 좀 심상치 않아 보였다는 건데요. 일단 옷을 입지 않았고 뭔가에 취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해요.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벽을 두드리고 있던 거죠. 몸에는 긁힌 상처도 많고. 글렌다가 세워주려고 다가가 봤는데 얘가 성기에서도 피가 나고 있는 겁니다. 급한 상황이잖아. 빨리 딸들에게 담요 가져오고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몇 분 뒤 경찰 2명이 왔거든요. 글렌다가 이제 상황 설명하는 거지.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남자 하나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아파트 정문을 걸어와요. 이 사람은 글렌다가 알아. 옆집 사는 백인 남자인데 경찰이 와 있으니까 현관 앞에서 뭔 일인가 싶어 이렇게 쳐다보다가 글렌다 식구들이 보이니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담요 덮은 그 아시아 남자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경찰이 얘 아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안 돼. 이름이 존이고 자기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경찰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서로 마주봤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1991년이면 지금보다 동성애에 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남자친구라는 표현이 꽤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그래서 이해 몇 살인지 아냐? 물어보니까 존은 자기 남친이 맞고 19살이라 미성년자가 아니래요. 자기랑 같이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이 끝나지 않아. 조금 전까지 지들이 조금 심하게 성적으로 즐겼대요. 같이 술도 마셨는데 애가 평소보다 더 취했고 자기는 술을 더 사러 갔다 오는 길이고 뭐 이런 설명합니다. 경찰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 확인해 보니까 맥주 6캔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듣기가 좀 뭐해서 그렇지 설명 자체는 다 똑부러졌어. 근데 계속 뭔가가 쎄하는 거야. 경찰들이 이대로 돌아가기 찝찝해가지고 잠깐 고민하는데 그걸 보고 이 남자가 아이 정 못 믿겠으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이 남자 말이 다 진짜면은 다친 사람, 거주지, 이름 정도 확인되는 거고 성인끼리 합의하에 일어났으니까 피가 좀 나긴 했어도 문제 삼을 건 없는 거잖아요. 사진만 확인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문 열어주길래 고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집이 더러워. 맥주캔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남자 둘이 살아 그런지 뭔 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나요. 이 냄새 때문에 경찰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자 이 집주인이라는 백인 남자가 다친 애의 남자친구라는 걸 증명해 준다면서 사진 가져오는데 봤더니 이 애를 벗겨놓고 찍은 사진인 거야. 뭐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경찰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소란 피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다친 애 소파에 눕혀주고 별일 아닌데 아이 괜히 왔다 이렇게 쭝쭝거리면서 집을 나갔죠. 사건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기서 경찰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 다친 애 아시아 남자의 당사자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이 확인하고 돌아갔으니 더 나설 수 없었지만 글렌다는 뭔가가 계속 그래도 찜찜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옆집에 그 백인 남자 외에는 본 적이 없었고 복도에 옷 벗고 쓰러져 있던 애는 아무리 봐도 성인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 생각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이때 글렌다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듣고 다시 얘기할게요. This is Officer Balserac. I'm returning your call. Yeah, there was a squad car, number 68, that was flagged down earlier this evening, about 15 minutes ago. That was me. What happened? Was anything done about the situation? You need the names or information or anything from us? No, not at all. You don't? No, it was an intoxicated boyfriend of another boyfriend. Well, how old was this child? It wasn't a child, it was an adult. Are you positive? Because my daughter, seen him in the street, catching earthworms and such.
Yeah, no, it's all taken care of, ma'am. Yeah, but are you sure? Ma'am, I can't make it any more clear. It's all taken care of. He's with his boyfriend in his boyfriend's apartment. But I mean, what if he's a child and not an adult? I mean, are you positive this is an adult? Ma'am, like I explained to you, it's all taken care of. It's as positive as I can be. I can't do anything about somebody's sexual preferences in life. Well, no, I'm not saying nothing about that, but it appeared to be a child. This is my concern. No, he's not, okay? It's a boyfriend thing, and he's got pictures of himself and his boyfriend and so forth. Oh, I see. Okay? Okay. I mean, I'm just, it appears to have been a child. That's my concern. I understand. No, he's not. Okay. Thank you. 여기서 전화 받은 경찰 이름 발세작이에요. 이 이름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아무리 걱정돼도 경찰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글렌다는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이 아파트에서 그 아시아계 남자애를 보지 못합니다. 5월 27일 그 사건 이후 2달이 지나요.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이 남자가 누구한테 쫓기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막 달려가. 속옷 하나만 입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결국 경찰에 잡히거든요. 그러자 자기를 쫓아온 게 경찰이라는 걸 알고 반갑다면서 막 끌어안더니 울어. 경찰은 수갑 찬 남자가 뛰고 있길래 도망 중인 범죄자인 줄 알고 잡으러 온 건데 반응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트레이시 에드워드인데 괴물이 자기 손에 수갑을 채워놨으니 이걸 빨리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 횡설수설하다가 막 크게 웃다가 갑자기 살려달라면서 눈치 보고 혼자 난리야. 진정시키고 자세히 말을 더 들어보니까 얘가 이날 술집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백인 남자를 만났대요. 이 남자가 $100 주면서 사진 모델 해달라길래 집으로 따라갔는데 옷을 벗기고 손에 수갑 채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무슨 컨셉물인가 싶어가지고 당황을 조금 했는데 이 남자가 칼까지 꺼내오더니 심장을 잘라먹겠다고 협박하길래 얼굴 한 대 때리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을 다 믿을 순 없지만 경찰은 일단 수갑부터 풀어주고 진술을 더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맞는 열쇠가 없는 거야. 이게 특수 제작된 수갑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어? 유일한 열쇠는 수갑을 채운 그 사람한테 있겠지. 경찰 둘이 트레이시 데리고 그 사진작가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여기에요. 실제 사진이거든요. 문을 두드리니까 트레이시가 말한 백인 남자가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니 술을 얼마나 빨았는지 열자마자 술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경찰은 수갑 열쇠 달라면서 에드워드 트레이시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막 실실 웃어. 자기 남친이고 오늘 조금 싸웠는데 수갑은 그냥 장난으로 채운 거래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트레이시랑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안을 좀 살펴봐야 하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 안 된다면서 문을 바로 닫아요. 경찰은 이 새끼 이거 뭐 있다 이런 생각에 강제로 안에 들어갔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술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뭐 평범해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 술 냄새 사이에 약품 같은 냄새도 조금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 하나는 집주인 그 남자 붙들고 상황 설명하면서 나머지가 코 막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당장 체포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뭔가 찾은 거겠지. 그 전에 중요한 게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는 남자가 사는 213호 여기가 어디냐? 미러키의 노스 스트릿 924번지 옥스포드라는 아파트거든요. 2달 전 피 흘리고 쓰러진 남자애랑 사귄다는 그 남자 집이에요. 안에서는 고문당하는 남자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74장과 대용량 염산통, 약품 처리된 사람 해골 2개에 냉동 보관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새끼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역대급 연쇄살인범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꽤 많잖아요. 근데 얘 앞에서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또라이고요. 테드 번디나 리차드 라미레즈, 게리 리지웨이 정도와 비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그걸 이제 알아봐야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새로 나왔길래 생각나서 준비했고요. 범인의 정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작가라는 백인 남자 누구냐? 이 새끼죠.
1991년 7월 22일에 체포됐어요. 이름이 제프리 라이오넬 다머. 미러키의 식인종으로 알려진 그 제프리 다머예요. 범죄사건 좋아하면 미러키만 듣고도 얘 떠올릴 수 있는데 세계 최악의 살인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새끼들이 몇 명 있거든요. 사람마다 뭐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다르게 꼽는데 그래도 이 새끼만큼은 빠지지 않아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17명을 죽이고 먹은 성범죄자입니다. 시체 먹는 걸 성행위 개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개또라이 병신 새끼지. 참고로 미러키는 위스콘신주 안에 있거든요.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라는 곳에도 제프리 다머급 정도의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본 에드게인이에요. 여기 위에 링크해 둘게요. 자, 그러면 제프리 다머 대체 이 씨발 이거 어떤 새끼냐? 뭘 어떤 새끼야? 사이코패스지.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얘는 사이코패스 뇌를 갖고 태어난 건지 크면서 무슨 일 나갔고 반사회적 성향이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 왜 굳이 약품 처리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 시신을 보관한 건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웨스트 에일즈라는 데서 1960년 5월 21일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러키로 이사 간 건데 둘 다 위스콘신주 안에 있습니다. 집안이 어떠냐? 부모가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인 거냐? 사이코패스의 성장 배경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애들 알기로는 부모가 막 폭력적이고 뭐 방치하고 무관심이고 갖가지 학대 뭐 이런 거 당하면서 자란다고 알잖아요. 얘는 달라. 아빠가 분석 화학 박사라 집이 잘 살았고요. 엄마도 이쁜데 형제 차별 없이 잘 키워요. 애가 일찍부터 똘똘해 보여서 제프리 다머 지능 검사 하니까 아빠 닮았는지 IQ가 145나 나왔습니다. 아빠 돈 잘 벌어. 엄마 이쁘지. 애들까지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건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 전부터 정서불안이 심했어요. 제프리 임신했을 때도 이거 아기 때예요, 제프리. 엄마가 입덧과 우울증 핑계로 매일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막 수십 알씩 한 번에 털어 넣었다는 거야. 남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산모가 이렇게 약을 막 먹으면 어떡하냐. 그럴 때마다 이거 의사 추천으로 먹는 거고 애한테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답은 했대요.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애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건 또 당연히 아니겠죠. 애를 낳고도 약을 끊지 못했고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폭력적인 건 아닌데 가정적이지도 않아요. 맨날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애 돌보는 일에 관심 없었고 집안일을 다 아내에게 미루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이걸 또 자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제프리 다머는 이런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애새끼 똑똑한데 지능 차이 너무 나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대화 방식도 조금 남달라가지고 친구를 못 사귀거든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야, 학교만 가면. 집에서는 부모 사이 안 좋지. 학교 가면 왕따지. 사회성 기를 기회가 없던 거죠. 혼자 노는데 죽음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생겼나 봐. 지능이나 감수성이 높은 애들일수록 생명에 철학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에 애가 관심이 생길 수는 있어. 그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하냐. 이게 좀 어른들의 유도가 중요한데, 교육이. 제프리 다머는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빠가 사준 과학 실험 도구들이 있어요. 뭐 약품이라든가 뭐 메스실린더, 스포이드 이런 거. 이걸로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주워옵니다. 박제를 만들기 시작해. 그러다 나중에는 동물이 모자르니까 직접 잡아 죽이게 됐고 여기에 재미가 들려서 나중에는 아예 살아있는 동물에 약품 부어서 살, 뼈 녹이고 내장을 꺼내 관찰하고 이런 갖가지 실험을 하면서 놉니다. 그 덕에 학교에서는 다른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시도도 못하는 개구리 해부 같은 거 너무 잘했고요. 시험만 보면 생물 점수는 항상 높아. IQ가 145나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외의 과목들은 전부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야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지. 이 새끼는 그러니까 누가 좀 잘 붙잡고 가르쳤으면은 의사가 될 수도 있던 거야. 14살에 사춘기 오면서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거든요. 자기가 남자에게 관심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부러 그래서 옆집 남자애랑 놀다가 장난삼아 이 큐슈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생물과 살이 닿을 때 흥분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등학생 되자 동물을 더 죽이고 수집하면서 성욕을 푸는데 그래도 항상 뭔가 부족해. 동성애 성향이 더 커지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대요. 남들보다 별난 데는 있지만 평범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했고 제프리도 지가 문제 있는 걸 아는지 부모 망신시킬 수는 없어서 일부러 여자에게 관심 간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성향을 숨겼고요. 존나 이해는 안 가. 자, 그러면 어릴 때 성장 배경을 봤을 때
이 새끼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뭐 확실히 알겠어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냐? 이거 지 사진인데 지처럼 적당히 날씬하고 근육질을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혼자 운동부 주장을 좋아했대.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동네 형에게도 관심이 갔어요. 근데 관심만 가면 뭐해? 뭐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지도 그러고는 싶지. 근데 얘는 사회성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사람들 관심을 끌고 친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나름 시도는 해요. 근데 진짜 개찐따짐만 합니다. 좋아하던 운동부 주장에게는 대뜸 이 운동부 주장은 얘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대뜸 가가지고 지네 집 가서 뭐 개구리 해부하자고 말 걸다가 차였어요. 그럼 이제 동네 형 남죠? 이 동네 형은 야구 방망이로 패 기절시키고 집에 데려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운동부 주장처럼 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바로 빠따들고 수풀에 숨어 그 형 지나가기만 기다리거든요. 이 계획이 성공했으면 제프리 다머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바로 그날부터 이 형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프리 다머 어릴 때 살던 집인데 아직 미러키로 가기 전이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던 때의 집이고 첫 살인이 일어났던 곳이죠. 동네 형 납치해올 계획이 실패하자 제프리 다머는 한동안 자기 성욕을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 세 번째 큰일이 발생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인 1978년에 그동안 계속 사이가 좋지 않던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미 아빠는 진작에 집 나가서 살고 있었고 엄마가 아들 둘 키우면서 소송 중이었는데 이혼이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제프리가 이때 엄마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매정해. 야, 너도 이제 성인 아니냐? 알아서 살아. 이러고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아니 이러면 어떡함? 6개월 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된 거야. 학교에도 술을 가져갔고 10분 만에 맥주 6캔을 때릴 정도로 술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교사들도 애새끼가 수업과 성적에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진작에 포기한 상태였고 몇 달 지나면 또 졸업이기도 하니까 다들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얘는 학교나 집이나 계속 왕따인 거야. 제프리 다머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씨, 맨날 뭐 동물만 죽일 수도 없고 혼자 사는 거 너무 심심하고 새 취미가 생기거든요? 그게 운전이에요. 1978년 6월 18일 운전하다가 길에서 이 남자 만납니다. 히치하이킹 하고 있었대요. 19살인 스티븐 힉스라고 하는데 제프리가 깜짝 놀랐죠. 중단발에 키 크고 적당한 근육질의 히스패닉계 사람이었거든요. 평소 제프리가 좋아하던 스타일 그 잡채였던 거야. 바로 차에 태워서 대화 시도하는데 근처에 공연 보러 왔대요. 공연 언제냐? 시간 보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었어. 그래서 제프리가 거기까지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그동안 자기 집 가서 좀 놀자는 거야. 집에 마리화나도 있고 맥주 한잔 살 테니 같이 놀자는 거죠. 그동안 제프리가 좀 경험이 생겼는지 여전히 병신 같지만 개구리 해부로 플러팅 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스티븐이 집에 따라왔어. 술 먹고 같이 얘기도 하다가 공연 시간이 된 거죠. 이제 나 가겠다. 가방 매는데 제프리가 다짜고짜 붙잡으면서 더 놀자는 거예요. 스티븐은 짜증나지. 아니 씨발 공연 시간까지만 놀기로 했고 나 비싼 돈 들여갖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당연히 열받잖아. 그래서 붙잡지 말라고 화를 좀 내고 나가려고 뒤 도는데 제프리가 바벨로 스티븐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쓰러지자 올라타서 바로 목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첫 살인이야 이게. 제프리가 당황했어요. 이런 상상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질러 버렸거든요. 어떻게든 시신 유기해야 돼. 급한 대로 비닐봉투 하나 사와서 스티븐 힉스 담고 차에 실어요. 밤까지 기다립니다. 새벽 3시쯤 되자 밖에 다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차 몰고 나가는데 경찰을 만난 거예요. 음주 검문인 거죠. 이때도 계속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좆된 거지. 경찰이 창문 내리라 하고 면허증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프리가 이 새끼 임기응변이 참 좋아. 갑자기 표정 어두워지더니 제가요 경찰님 사실 부모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술을 마셔도 잠이 안 오길래요. 쓰레기라도 좀 버리면서 바람이나 쐬러 나왔습니다.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제프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술이 깰 정도로 긴장됐던 순간이었대요. 이때 음주 단속만 했으면 제프리 다머 사건은 여기서 끝이야. 지금 방송 종료예요. 근데 이건 연쇄살인이잖아. 아직 끝날 리가 없죠. 그랬으면은 이 얘기를 안 하지. 경찰이 보내줬어요. 병신이 음주 단속하러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살인범 고민 상담이나 해준 거죠. 씨발 이게 맞아? 통과됐어. 근데 제프리가 겁나잖아. 경찰 만났으니까. 다시 차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해보자면서 스티븐 힉스의 시신을 해부하고 토막내 가지고 놀다가 뒷마당에 매장합니다. 땅에 다 묻었어. 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대로는 좀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 들킬 것 같아. 다시 시체 꺼내요. 뼈와 살을 바릅니다. 피부나 살은 썩어 없어지겠죠. 근데 뼈가 신경 쓰인 거지. 이걸 오븐에 구워요. 그리고 말립니다. 바삭하게 망치로 부순 다음에 가루를 내가지고 마당에 뿌렸다 그래요. 금방 스티븐 힉스의 가족이 애가 안 들어오니까 실종신고 했거든요. 13년간 찾아봤지만 애가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찾을 방법이 없던 거죠. 이게 부모가 이혼하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그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와봤어. 개판이잖아. 제프리다 이 새끼가 설거지 청소 하겠냐고. 아내가 아들 버리고 집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화를 크게 냈거든요. 아빠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더 중요했나 보지. 근데 막상 화 내놓고 정작 해주는 건 또 없어. 별 관심도 안 가졌고요. 그냥 아빠랑 아들이 남남같이 한 집에서 산 거야. 근데 애 새끼 머리는 또 좋으니까 대학이라도 보내주고 싶은지 갑자기 애 장래를 걱정합니다. 제프리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오하이오주 주립대를 보내버렸어요. 대학 가도 똑같아.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친구 하나 못 만들었고 수업에 잘 나가지도 않아요.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술만 마셨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 벽 부수고 같은 방 쓰는 학생 물건 훔치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한 학기도 못 다니고 퇴학 당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지 다시. 아빠도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군대에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군대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사이코패스 새끼가 성격상 집단 생활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 근데 얘는 의외로 적응을 또 하거든요. 1년은 그랬어요. 얘가 군대에서 무슨 의무병 같은 거 했나봐. 병사들 건강 관리를 맡았다는데 그러다 보니 어때? 약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 수시로 수면제랑 진통제를 빼돌린 거예요. 이걸 평소 마음에 드는 동기들에게 먹여 재우고 성추행을 한 거지. 이 새끼 군대에 적응한 게 아니라 이거 하는 재미로 버틴 거죠. 씨발 새끼. 이 짓거리 또 들켜가지고 동기들과 싸우다 쥐어 터져서 고막 나가고 음주 문제도 너무 심해서 결국 2년 만에 강제 전역 당하거든요. 또 집에 돌아왔어. 애새끼 사고만 치니까 아빠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번엔 미러키의 할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제프리가 유일하게 말을 좀 듣는 사람이 할머니였거든요. 여기서 군대 경력으로 보건소에 들어가 일을 해요. 술도 좀 줄이려고 했어. 근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동네 축제날 또 취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막 바지 벗고 흔드는 바람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 내고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다음엔 초콜릿 공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밤만 되면 어때 이 새끼는. 욕정이 들끓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름 해결 방법을 찾은 게 백화점에서 마네킹을 훔쳐와. 마네킹 올라타가지고 막 이짓 저짓거리 막 다 해봐 별거를. 그러면서 나름 버텨보는데 할머니가 또 마네킹 불경스럽다고 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든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게이바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게이바. 주로 흑인이나 동양계, 히스패닉계 남자를 꼬셔서 할머니 집 지하실로 데려왔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 1980년대야. 얼마나 보수적이야. 동성애자들이 사람들 피해서 만나느라 지하 대중목욕탕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술집 이런 데서 만난 거죠. 좋게 말해서 모임이지 씨발 그냥 한번 할 사람 찾는 인력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제프리가 이런 데 단골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은 원하는 거 다 해볼 수는 있겠지. 서로 원하는 거니까 그게. 근데 얘가 좀 이기적이야. 지한테만 맞춰달라고 하지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는 너무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약을 타 먹이기 시작해요. 군대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어려울 것도 없잖아. 근데 씨발 좀 적당히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한 통을 다 때려 넣으니까 계획대로 기절은 해. 근데 얘가 일어나질 못해. 약물 중독 증상도 보여가지고 막 구급차 부르고 하거든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탕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제 어떻게? 남은 건 게이바뿐이야.